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묵시적으로 왔던 저금리 동맹이 깨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는 벌써부터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4차 테이퍼 텐트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페드 회의가 끝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길게 보면은 그 증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에 이렇게 부담이 됐던 게 2월 네. 달부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는 지난주에 끝났던 그 3월 FOMC 회의 끝나고 전형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증시가 좌우되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에 좌우되는 이런 천스탑 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마감이 1.68%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나중에 이것이 왜 떨어졌는가 하는 건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대로 잠시 안정을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국채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미래 잠재 가치가 높게 평가와서 대형 기술주들이 그 중심이 된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미래 잠재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8% 잠시 그 진정됨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월가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13,300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FOMC 회의 전에 13,500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그때 대비해서 하루하루 보면 오늘 그 나스닥의 상승폭이 162포인트 져서 높진 하지만 3월 회의 FOMC의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3월 회의 직전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200포인트 정도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미국의 국채금리 지금 1.8%로 이렇게 잠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1.8% 수준은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심이 됐던 것이 역시 파월 의장의 그렇죠. 이렇게 디지털 통화 시대 세미나였었죠. 디지털 통화 세미나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됐던 인플레 우려, 국채금리 상승에서 말을 아끼는 거의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캐서 분께서라든가 또 전에 거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이렇게 헤드라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문제, 가상화폐 문제, 디지털 통화 문제 이런 문제 아주 집중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는 어제도 다뤘습니다는 역시 제닛 앨런 재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도 투기적 자산이다. 네. 특히 화폐의 3대 기능 중에서 가장 화폐 3대 기능은 교환수단, 가치 저장수단, 그다음에 회계 단위 중에서 가치 저장수단이 없다. 그러면 가치 저장수단이 없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디지털 달러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민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이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치 저장 수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페드 의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디지털 달러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 정 PD께서 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상화폐를 비롯한 비트코인에 민간에서 중앙은행이 흡수해주면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결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페드 의장이 명확히 입장을 바람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도 떨어지는 양상이죠. 한 5% 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보면은 SLR 가장 관심 있는 SLR 지수는 지금 종료된 게 아닙니다. 종료를 선언한 거지. 그렇죠. 일부 그 언론에서는 종료하는데요. 종료 선언 이후에 3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3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국채의 그 팍을 쓰는
자기 자본 확충 비율의 보유국채가 빼앗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계산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이 물량이 종료가 돼서 보유국채의 그 물량이 시중에 매각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됐던 부분은 SL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페드 조치 이후의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SLR 조치에 대해서는 네. 요거는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죠. 예, 자기 자본에 있는 레버리지 규제.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레버리지 규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 펀드를 비롯한 각종 사모펀드에 이게 확대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SLR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스스로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3월에 임시회를 거쳐서 무제한 통화 공급 방침을 바뀌었었고요.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프레어들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프레어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자기 자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메이저 프레어에 대해서 사실 레버리지 투자 비율을 쭉 올려서 사실 그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했던 조치죠. 일시적으로 유예 조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료가 된다. 3월 말 이후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울질을 많이 하죠. 저울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SLR 연장 조치 금지 이후에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게 자기 자본에서 국채를 빠질 때는 요 얼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시청자분의 관심이 있어서 한번 네.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막을 보여주겠습니다는 SR 대상이 되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지금 자기 자본이 한 2조 달러 정도 돼서 사실 유예 조치를 받는 보유 국채 물량이 2조 달러에 한 10에서 2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LR에 대해서 보유 국채 매물이 대체로 보면 2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는 그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사실 지금 미국의 그 보유 국채를 이렇게 팔 경우에는 누가 사줄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1조 9천억 달러의 그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조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페드가 SL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기로 월가에서 도드-프랭크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코로나도 그렇고 순조롭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우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첫 실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금융위기 국면은 아닙니다는 인플레라든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하는 점은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금융위기의 그런 시련의 극복 사례들을 도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008년, 2009년 이때 이렇게 보면은 금융위 재발 방천에서 조금 먼저 돌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전에 한번 CG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이렇게 하는데요. 역시 이 오바마 정부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게 바이든 정부다 보니까 결국은 왜 SRL 연장 금지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도드-프랭크법, 단일금융법이라는 도드-프랭크법이 다시 한번 거론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방책이 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적 내용이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에 나오는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08년에 2009년 리먼 브러스 사까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리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악관, 주도는 백악관, 네. 그다음에 국채에 관련된 재무부, 통화정책관, 페드가 이렇게 모여서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드-프랭크법이 언제 부활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오바마 지역이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 시절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지우기로 걸렸던 문제를 살린다면 미국의 대내 정책에 있어서는 도드-프랭크법 이게 부활되고 한면에서는 오바마 헬스케어가 부활되겠죠. 이렇게 된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경기 대책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대책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정부 때는 대체로 보면 경기 대책이 일자리 창출 대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의 리프레시 그다음에 리쇼어링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대책을 경기 대책으로 전부 명명해서 Employment Magnetic Policy라는 일자리 매그네틱 자석 정책이라는 것이 그대로 지금 부활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SLR 조치도 그 원료는 도드 프랭크법 미국의 단일금융법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이렇게 바이든의 부활될 거 이렇게 보이는 오바마 헬스케어 그 도드 프랭크법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무슨 내용일까 하는 것을 지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프라임 트레이딩에서 SR에게 프라임 트레이딩 자기 자본 규제죠. 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자기 자본, 보완적 레버리지를 규제했으니까 이거보다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차기 스스로 도래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월가의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는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는 볼콜이라고 있습니다. 볼콜. 지금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도 역시 다음 주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한국경제TV에서 유명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네. 올해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는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폴 볼커라는 사람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인가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볼커를 의식해서 과거에 이렇게 한국경제TV를 이끌었고 굉장히 한국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됐고 요즘 모모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죠. 여러 가지 언론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송재저 전 사장께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 TV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때에 사실 주요한 사람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폴 볼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던 얘기를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볼커론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규제를 하는 문제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레벨 프레어를 해야 된다. 누구는 해주고 우리나라의 공매도처럼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이게 레벨 프레임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레벨 프레임이 되지 공정한 페어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페어 게임이 되지 금리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완전 공개 원칙을 했던 것이 도드 프랭크법의 많은 내용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금융위가 형성평이 있는 거죠. 누구 해주고 누구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던 게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월가를 선호하는 정책이지만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월가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LI 은행에 대해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확대 여부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페드의 SLR 연장 금지 조치에 대해서 각종 헤지펀드들 오히려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SLA 부분에 대해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면 사실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승 문제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본다면 사실은 수순대로 본다면 레버리지 투자에 규제한다면 수순대로 본다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투자를 먼저 놔야 되는 겁니다. 먼저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먼저 나오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를 이렇게 규제한다면 보유 국채를 더 많이 출해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쪽에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게 더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에 비해서 덜 하는 SR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본 규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인플레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소돼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융 완화, 고용 창출을 위한 금융 완화를 지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산 거품이 계속해서 된다.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나중에 고용 창출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되면 자산 거품 더 되죠. 인플레 더 되죠.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에서 금융 완화를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그 자산 거품과 인플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본 규제를 하는 거다.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이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투자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되면 인플레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그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우려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 완화가 지속되고 고용 창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SRA 부분에서 자산 거품에 대해서 규제가 되지 않을 때는 자 자산 거품이 지금 더 심해진다. 아까 우리가 FOMC 회의 이전서부터 지금 거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기술주의 주가들이 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오늘 오르긴 했지만 200포인트 낮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 이 SLR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금융 완화, 고용 창출의 금융 완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행오버, 숙취에 해당되는 인플레든가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의 자산 거품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냐 시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거를 헤지 펀드의 이렇게 프롬 트레이딩 헤지 펀드의 증거금을 되겠죠? 증거금 규제는 레버리지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주 이건 강력합니다. 네.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의 이 헤지 펀드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볼커라는 분은요 키도 크시고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키도 크시고요 말이 아주 세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1979년 제2차 얼쇼크 이후에 미국에서 오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가 상당히 올라와서 스태그플레이션 될 때 페드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해서 물가를 결국 잡아서 페드 역사상 훌륭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 TV에서 모시게 됐던 네.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갈 때는 자기가 나섰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최고 통수가 나서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드디어 네. 맞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대통령께서도 좀 빨리 백신을 맞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이쪽에서 아주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많은 파장을 미쳤습니다는 오늘 드디어 반대. 이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나서야 되거든요. 네. 국가의 지도자라는 건 나서야 되거든요. 통화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정책도 금융기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커라는 사람은 나서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확실히 규제한다. 볼커로는요. 헤지 펀드가 증거금 대비해서 5배 이상 레버리지 비율을 높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랭커는 그때 당시 어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살 때 롱텀 캐피탈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이걸 운영했던데요. 그때는 어떠냐 하면 금융공학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100배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내가 전앵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1억 불을 이렇게 투자 원금으로 받았다 하면 이거를 1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네. 쭉 올리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투자 분석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은 뭐 금융공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쁜 측면에서 이게 딜레버리지 될 때는 그만큼 크레딧 크런치 자본이 경색되면서 자, 이 자본 경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 투자를 했던 것을 전부 딜레버리지 해야죠. 그럼 다른 국가에 파장을 미치는 거죠. 오늘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를 그런 쪽에서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K자형 구조에서 신흥국도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다. 자, 중국 같은 한국과 같은 한국은 조금 빼겠습니다. 중국 같은 신흥국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오히려 이 코로나에 전화위복이 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 터키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경기가 고꾸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게 보는 겁니다. 왜 터키 사태가 터지는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가 돼서 터키 리라가 이렇게 폭락돼서 사실 미국의 국채에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해석은 잘못돼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자, 안전자산 사용하면 오늘 달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 PD 달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졌을 겁니다. 터키 리라가 17% 이상 폭락했으면 달러는 강세돼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려지면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예. 분석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안전자산에서 미국의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준 터키 리라 가치도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는 터키 리라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 58%를 기억은 유로화가 바로 EU의 터키 EU의 가입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왜 미국의 국채는 안정자산에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을까? 이런 해석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국채금리 불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터키에다가 이런 국가 테이퍼 텐트림이 나는 과정에서 후속적으로 테이프 텐트림이 나는 과정에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신흥국 중에 안 좋은 국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다. 네.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왜 터키가 금리를 올려가서 그다음에 브라질이 금리가 올리는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행오버라고 불릴 수 있는 자산 거품과 또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책 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지난해 그렇게 금융이 사상 최대로 풀렸죠. 네. 사상 최대로 풀렸죠. 유동성이 아주 유동성이 풍부했죠. 하나도 거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특히 정책적으로 하나도 거들이지 못했죠. 이런 상태에서 자 코로나 백신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돼서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사실 정치 문제와 관계없이 빠르게 좀 확산돼서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죠? 이것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맞으세요 해가지고 이걸 내가 두들긴 적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좀 잘 보려면 이렇게 감정 교류가 돼야지 이렇게 방송이 그렇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코로나 백신에서 2번째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재개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9월부터 재개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코로나 문제는 시스템상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과거 2008년과 2009년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전염성이니까 격리시켜놓고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돈은 왕창 풀어나는데 경제가 백신이 되면서 소위 다이카타마지가 디스크 다이카타마지 하니까 자 불연속 경제가 경제를 하니까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 쭉 올라가죠. 미국 네. 경제도 3.2%에서 6.5% 그것도 3개월 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금융 완화에서 돈 푼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돈이 돌아가야죠. 중앙 입장에서도 돈이 풀지 않더라도 자 돈이 퇴장됐던 통화 풀어지죠. 그럼 인프레 우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 중앙은행이 자 이런 부분에 양적으로 종료한다든가 테이퍼링 한다든가 금리를 올려가면 시중에 미치는 충격이 크니까 네. 시장 자율적으로 해석해달라. 이걸 주게달라 하는 측면에서 SR 조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가 이 문제에 있어 숙지 현상이 이렇게 제거되지 않을 때는 헤지 펀드에 대한 증거금 규제로 간다. 도드 프랭크법에 나오는 얘기로. 네. 그러면 이 조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떠냐? 나오지 않을 이 조치로 인해서 페드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때는 완전 고용 달성되지 않더라도 결국 테이퍼링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인 조치에 의한 SR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지 펀드에 대한 증거금 규제가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완전 고용 달성되기까지 금융화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 거품이라든가 인프레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는 뭐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완전 고용 도달되기 전에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도 올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 속에 나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뭐냐 테이퍼링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2013년 것처럼 신흥국들이 테이퍼 텐트링과 같은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쟁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에 보면 이렇게 터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화들짝 올리게 되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르단 대통령이 터키 중앙에 금리 올렸어. 근데 내가 절대 군주에서 금리를 올려 주가 떨어져 아웃시켜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에르단 대통령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사진이 네 그러네요. 그렇죠. 표정이. 예.
그래서 요 무서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신흥국들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비상이 걸리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른 때와 달리 네. 지금은 신흥국들이 세 가지 아주 악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우리나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자, 신흥국은 이번에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이 국채금리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8, 2009년에 그때 제로금리가 됐을 때 유사일로 미국의 금리가 기체시장에서 중심지인 미국의 기체금리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제로금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엔 거 있잖아요. 내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돈 빌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있잖아요. 제로금리니까요. 제로금리니까. 네. 그때 저금리 혜택을 통해서 만기가 10년짜리로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10년짜리냐 보니까 2018년서부터 이 달러 만기가 도래하는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2025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신흥국들이 자 매년 평균 4천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하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되죠. 그리고 코로나 때 두 번째는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자 코로나 때 보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뭐냐 백신 개발되고 경제활동 재개되니까 빨리 경기가 돼야죠. 근데 나머지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국가는 백신 이거 안 주죠. 페트롤에 주겠습니까? 미국도 네.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다음에 백신이 안 주니까 코로나 문제에서 더 하다 보니까 경기가 거꾸로지고 지금 실물 경제가 거꾸로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달러 부채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왜 터키가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오는지 지금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터키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달러 만기 부채가 집중적으로 4천억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K자형 구조에서 신흥국들은 더 어려지 않습니까? 더 어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2월부터 올라가니까 빠르게 터키라든가 이런 브라질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막을 보겠습니다. 이미 신흥국에서는 테이퍼 텐트림이 나오고 있죠. 자, 국제금융공사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이 되기 시점부터 자 신흥국에서 대부분 다 이거 약체 신흥국이 되겠죠. 네. 여기서 하루 평균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한 3,300억 원씩 하루에 이탈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테이퍼 텐트림이죠. 그래서 하위 신흥국일수록 자 신흥국은 똑같지 않다. 하위 신흥국일수록 벌써부터 경기 침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자본 이탈에 따른 테이퍼 텐트림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이처럼 터키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못난 대통령에 해당되는 볼소나로 이런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하위 신흥국들이 테이퍼 텐트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테이퍼 텐트림 문제가 네. 일부에서 이렇게 자금 이탈 하루에도 한 3,300억씩 이탈되다 보니까 결국 자 경기가 어느 상태에서 외환 보유가 적은 상태에서 자금 이탈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서부터 금융위기에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테이퍼 텐트림 문제가 나온 것이 지금 사실상 그 신흥국 입장에선 이게 악몽이 되더라지 않냐 하면서 스티그마 이펙트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 텐트림 얘기가 나왔던 것이 세 차례죠. 한번 보겠습니다. 1차는 버냉키 의장이 사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은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처음으로 테이퍼링 할 때 2013년에 1차 테이퍼링 테이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2차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을 앞두고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2차 테이퍼 테이트림이 신흥국에서 2015년에 나왔죠. 3차는 언제냐 하면 이때가 2018년이 2008년, 2009년 요때 10년 만기 신흥국들의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방송을 해설하시려면 사실 이런 히스토리를 다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신흥국들의 이렇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렇게 해서 터키 위기가 있어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018년에 만기가 한 2,800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 이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하다가 2008년에 달러 강세 정책으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 상승과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이 자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테이퍼 테이프가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죠. 만기는 돌아오죠. 자금이 이탈되죠. 자 전에 그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브라질과 에르도안 같은 경우 경기가 더 침체돼. 그리고 만기 달러 부채 만기가 집중도 들어와.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에 해당되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하면 자금은 신흥국이라든가 브라질에서 있잖아요. 자금 빼지겠죠? 그렇죠. 그죠? 네. 자금 빼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금 빼다 보니까 신흥국들 입장에서 에르도안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 중앙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 방지해있죠. 네. 자금 이탈 방지해있죠. 그래서 사실 금리를 자 미국의 브라질의 금리는 0.7% 한꺼번에 3스텝 0.2%를 보통 노멀 스텝인데 한꺼번에 빅 스텝 그래서 올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터키도 이번에 그 중앙은행 교체기 전까지 저 자금 이탈돼 그래서 중앙은행 청자 입장에서 2%포인트를 한꺼번에 빅 스텝으로 2%포인트 빅 스텝으로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금리가 올라갔던 겁니다. 미국의 터키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네. 사실 미국의 뭐 국채가 뭐 어쩌고 이렇게 아니고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것들은 금리 위기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거죠. 자 악순환이 형성되겠죠. 자 경기는 안 좋다. 근데 코로나 백신이 무기화되기까지는 이런 국가들이 더 어렵겠죠. 네. 그다음에 최고 통수권자들은 굉장히 좀 무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자 여기에 일국 이차한다고 신흥국들이 뭐냐면 충분한 외환보고를 확충하는 것이 금리위기 재발 방지인데 이게 안 되니까 금리를 올려버리죠. 금리차 줄여버리죠. 외자 이탈 금리를 올려버리죠. 금리 이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 침체되겠죠. 네. 그래서 비시어스 사이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렇게 투자 환경이 변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투자 전략도 변화를 해야 할 텐데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도 조언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 코로나 이렇게 직후 1년 전에는 네. 그 어느 것보다 증시를 끌어올렸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8월 말서부터 미국의 그 기술주를 좀 차익 실어라. 나쁜 게 아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더 좋다. 한국 주식 꾹 올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을 좀 이렇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미국 쪽으로 봐라. 미국 쪽으로 봐라. 근데 미국 쪽으로 보는데 작년처럼 대형 기술주를 보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를 좀 봐라. 예.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신흥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 경제 회복, 그다음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 경제 회복하다면 신흥국에서 터키라든가 브라질에서 이탈된 자금이 미국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펀더멘탈 받쳐주는 상태에서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네. 다만 1년 전에 지금 자산 거품이 대형 기술주니까 이거 규제 시 사실 페드 입장에서 금리 완화를 완전 고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술주의 거품 문제는 지금 사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SRO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만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주식 중에서도 이번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 펀더멘탈이 괜찮은 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시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님 말씀 유동성일 때는 저금리 혜택에서 미래에 대해서 할인율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할인율이 이렇게 미래 잠재 가치가 높아지는 대형 기술 단계 빨리 올라간다. 유동성과 단계 빨리 올라간다. 작년에 미국의 기술주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한 100% 수익이 나는 게 많았었죠. 그럼 이건 안 된다. 경기 민감주라는 건 펀더멘탈이 경기가 개선돼야 된다. 첫 번째는 자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 첫 번째 두 번. 그리고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신흥국의 자본 이탈 문제가 이렇게 봉착됨에 따라서 자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캐리 자금의 여건상 신흥국들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한국 어떠냐? 이 그림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외국 자본들의 흐름이 이렇게 불안정하면서 한국 증시를 끌어올지 못하던 배경도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한국이 저기 빨간 선으로 돼 있는데요.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뭐냐? 대여건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내부의 좋은 쪽, 외부의 좋은 여건을 흡수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자기 편입, 중국 자기 편입하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편입합니다는 현 정부가 아직도 중국, 아직도 북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을 잃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한미 간 미중 간 고위급 회담에서 그 전에 이렇게 왔던 미국의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이렇게 강요들이 한계 입장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퀘스천을 그리는 이게 지금은 사실상 한국정 시비 저렇게 매력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도드 프랭크법과 함께 또 신흥국들에서 불거지고 있는 4차 테이퍼 텐트럼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